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딱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플리 증후군. 아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미국의 굉장히 명문 대학을 동시 합격했다고 했다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 그 여학생 있죠. 네.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은 과도한 압박을 통해 갖고 내가 거기를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 날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너무나 간절히 바라더니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내 스스로 나의 정신을 바꿔버렸군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갖는 대통령으로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리플리 증후군에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단어, 심리학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가 어떤 의미냐. 김진태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인지부조화. 내가 사람들한테 요거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가고 있을 때 자기가 한 말이 실제 현상하고 자기 행동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지부조화를 통해서 리플리 증후군이 그런 증상, 신드롬을 보인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하나 비슷한 용어로 등장할 수 있는 게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박근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나서 아주 중요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또는 성인 될 때까지도 청와대에서 18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네. 박근혜 씨가 아마 청와대 들어간 게 한 10살쯤이었을 거예요. 10살쯤. 9세, 10세부터 시작해서 27 정도까지, 뭐 그런 정도, 26, 7 정도까지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와서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를 잃고 남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근혜가 리플리 증후군을 나는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 대표적인 게 나는 최태민을 만났을 때 이미 청와대에 있었을 때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앙정보부장이 박근혜에게 최태민과의 관계가 너무 좀 심각하다. 최태민의 비리가 심각해서 이것을 박근혜 용해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 나오는 증언에. 그랬을 때 박정희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영해 박근혜를 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웃기죠. 뭐 옛날에 사극도 아니고. 친국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게 된 데에는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사실상 직을 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달라진 게 없었어. 최태민과의 관계, 구국 선교단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김재규 좌절을 하는 거죠. 전혀 안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박근혜의 행동에서 리플리 증후군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뭘 물었어요. 너 최태민과의 관계라든지 뭐 무슨 비리가 있다며 뭐 이렇게 물었는데 박근혜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아, 그때 이분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울면서 했던 것이 그때부터 박근혜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역사가 깊은 병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타고난 거짓말쟁이. 예전에 박근혜가 정치권에서 막 인정받을 때 그때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잘 보시면 지금은 완전히 망가지셨지만 이분 원칙, 신뢰,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온갖 포장돼 있어가지고 말도 많이 안 해. 사실은 못했던 거지만 한 말은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약속 이런 것들로 온갖 이미지가 포장돼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뱀같이 사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최태민 목사와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재규 부장이 저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최태민 목사에게 이제 뭐 몸과 마음을 지배당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처음에 그 시작이 약물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어떤 약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태민이 이제 유경수 여사의 영혼을 가져와 갖고 보여준 현몽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보여줄 때 약물을 썼다. 그냥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일 유명한 마약인 필로폰이 그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보진 않았지만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좋아하는 여자 스타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 그걸 먹으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내가 만약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 최태민 목사가 그네야 엄마다라고 말하면 엄마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깊이 빠졌을 때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최태민이 박근혜를 처음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네야
최 목사에게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체면을 걸었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마약의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엄마가 최태민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믿을 수도 있는 이 상황들을 겪다가 그것을 이제 하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께서는 하지 마세요. 안 믿으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만이 믿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기적을 본 거잖아요. 최태민한테는 박근혜가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 사실은 거짓말, 마약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게 발설이 되면 정말로 엄마가 안 나타날까 봐. 아버지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뭐 어떤 물론 사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김재규도 박근혜와 최태민이 잤다라는 이야기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최태민에 의해서 박근혜는 그런 어떤 그 신기한 경험들 또는 마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최근에 이제 박근혜 게이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약 게이트 아닙니까? 네. 그 마약이 그런 측면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기가 느꼈을 온갖 쾌락 같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측면에서 아버지에게부터 거짓말하면서부터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박근혜의 엄마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문세광. 요로 알려져 있잖아요. 로 알려져 있죠. 예. 네, 지금. 문세광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 김정일 김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하. 그 박근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그거 따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둘이 만났을 때? 우리 엄마를 왜 죽였냐고? 아니요. 오히려 김정일 장군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일종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완전히 그래, 모순이죠. 되나? 완전히. 어찌 보면은 자기 철천지 원수인데 우리 예전 그 드라마나 무협 영화를 보면 원수를 만났으니 이제 일기토를 겨뤄야 되는데. 예. 근데 그 관계가 최태민이 죽고 최순실까지 넘어왔어요. 2대에 걸쳐서 박근혜를 사육하는 중이에요. 사육 맞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약과 섹스를 던져주고 잘 놀아. 결제만 해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요 관점이라고 보면 박근혜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은 밖에다가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말했듯이. 국민들을 향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막상 침실로 들어오면 태도가 덜 변하죠. 말도 안 돼.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안에 가면 부들부들 떨고 밖에서는 약한 척하고 그런 일상이 생활화돼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이중적 자아 네. 그게 이제 완전 그 몸에 그냥 아예 들어있다라고. 배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또 이기기 위해서라도 다시 또 주사도 한 방 맞으셔야 되고 항상 누워서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약 40년 동안. 아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파편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무려 1년도 훨씬 전에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사람의 지인이 저희한테 메일 보내왔었잖아요. 박근혜 씨는 근무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본관에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나온다. 항상 숙소에 있다. 뭐 숙소 그러면 무슨 고시원 원룸은 아니고 거기서 안 나오면 도대체 뭐 할까. 사생활을 즐기는 상황. 심지어는 뭐 최근에 나온 정보 중에는 심야에 차은택과 독대했다. 독대. 심야에 독대를 해요. 그러게요. 왜 낮에 안 만나고. 독대는 독대 일단 해야겠죠. 네.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사이코패스에 좀 가깝거든요. 니플리 증후군이 일반 초등학생들한테 나타나요. 과도한 무슨 그렇죠.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이 아주 장기화되는 순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곽승훈 어린이가 있다고 쳐요. 어린이. 예. 근데 나한테 욕을 먹는 게 싫으니까 학교를 안 갔으면서 계속 갔다고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게 진짜로 자기를 학교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게 국가 원수라면 달라지죠, 상황이.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냥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꼭 최순실의 존재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했던 그 많은 정부 정책들이나 지금도 막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박근혜의 독특한 정신병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정도의 그 정신병적인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보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정신병자에게 그냥 모든 걸 맡겨버렸다는 그렇죠. 정신병자라고 거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이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디테일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박근혜 쪽이 이제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럴 수 있어요. 문화 정책을 박해하는 블랙리스트까지도 만들었다고
막 사회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병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문화를 용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니플리 증후군 현 상태가 되면 실제로 밖에서 드러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한 걸로 포장하고 싶어 해서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확정적인 어떤 사실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잘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려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 우리를 그 경악하게 했던 그 뉴스의 그 한마디 있잖아요. 그 원로급 인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진 퇴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했더니 딱 한마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이 말도 바로 맥락이 왜 나왔을까라는 내가 이해가 나라를 가요.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네. 부단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내가 진짜로 행한 거라고 착각하는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가 밖으로 주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장에서 일문일답을 안 한다라든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죽했으면은 대선 TV 토론에 나갔을 때도 탭을 갖고 다녔어요. 아이패드. 문재인, 이정희 둘이 주고받는 그 사이에도 뭔가 끊임없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심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읽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네. 많이 노출될수록 그런 병증적인 것들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개념에서 보고 나중에 1년, 2년 전에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박근혜가 어디에 방문해서 한 말이라든지 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했던 어떤 행보들이 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뉴스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네. 인지 부조화, 공상,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이런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억울하다는 말 있어요. 박근혜가 딱 그 상황인데 이놈이 학교를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곽승훈 어린이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자기는 갔다고 믿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 상태인 거예요. 억울하다는 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억울하다. 근데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앙정보부장이 박근혜에게 최태민과의 관계가 너무 좀 심각하다. 최태민의 비리가 심각해서 이것을 박근혜 용해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 나오는 증언에. 그랬을 때 박정희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영해 박근혜를 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웃기죠. 뭐 옛날에 사극도 아니고. 친국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게 된 데에는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사실상 직을 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딸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달라진 게 없었어. 최태민과의 관계, 구국 선교단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김재규 좌절을 하는 거죠. 전혀 안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박근혜의 행동에서 리플리 증후군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뭘 물었어요. 너 최태민과의 관계라든지 뭐 무슨 비리가 있다며 뭐 이렇게 물었는데 박근혜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아, 그때 이분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울면서 했던 것이 그때부터 박근혜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역사가 깊은 병이네요, 이거. 아. 그러니까 타고난 거짓말쟁이. 예전에 박근혜가 정치권에서 막 인정받을 때 그때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잘 보시면 지금은 완전히 망가지셨지만 이분 원칙, 신뢰,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온갖 포장돼 있어가지고 말도 많이 안 해. 사실은 못했던 거지만 한 말은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약속 이런 것들로 온갖 이미지가 포장돼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뱀같이 사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최태민 목사와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재규 부장이 저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최태민 목사에게 이제 뭐 몸과 마음을 지배당했다라고 하는 현상하고 자기 행동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리플리 증후군이 그런 증상, 신드롬을 보인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하나 비슷한 용어로 등장할 수 있는 게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박근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나서 아주 중요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또는 성인 될 때까지도 청와대에서 18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네. 박근혜 씨가 아마 청와대 들어간 게 한 10살쯤이었을 거예요. 10살쯤.
9세, 10세부터 시작해서 27 정도까지, 뭐 그런 정도, 26, 7 정도까지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와서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를 잃고 남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근혜가 리플리 증후군을 나는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 대표적인 게 나는 최태민을 만났을 때 이미 청와대에 있었을 때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그 시작이 약물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어떤 약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태민이 이제 유경수 여사의 영혼을 가져와 갖고 보여준 현몽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보여줄 때 약물을 썼다. 그냥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일 유명한 마약인 필로폰이 그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보진 않았지만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좋아하는 여자 스타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상상을 하면 그걸 먹으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내가 만약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 최태민 목사가 그네야 엄마다라고 말하면 엄마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빠지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깊이 빠졌을 때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최태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딱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플리 증후군. 아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미국의 굉장히 명문 대학을 동시 합격했다고 했다가 그게 거시로 드러난 그 여학생 있죠. 네.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은 과도한 압박을 통해 갖고 내가 거기를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 날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너무나 간절히 바라더니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내 스스로 나의 정신을 바꿔버렸군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갖는 대통령으로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리플리 증후군에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단어, 심리학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가 어떤 의미냐. 김진태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인지부조화. 내가 사람들한테 요거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가고 있을 때 자기가 한 말이